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까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왜 내란일 수밖에 없는지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안팎, 한낮에도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까지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내란에 기여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계엄 415일 만의 판결, 앞으로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형사재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재판 선고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분가량 포고령 전문을 읽은 재판장은 영장 없이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한 포고령 발령엔 국헌 문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군과 경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사실은 폭동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이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 대신 12.3 내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장은 12.3 내란은 내란 중에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군경을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를 넘어 2월 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월 19일 윤석열, 김용현 내란 1, 2인자의 선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재판 내내 꼿꼿하던 한덕수 전 총리는 중형이 내려진 뒤엔 체념한 듯했습니다. 두 번의 국무총리, 5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의 끝에는 내란 가담자라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법정 안에선 법대에 앉은 재판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이 선고되던 순간 체념이라도 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무려 5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초엘리트 공무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연 대선에 출마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란 책임자는 물러가라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전 총리는 어떻게든 대선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고 사상 초유의 한밤중 후보 교체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건 비상계엄에 연루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란 의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의구심을 풀 실마리가 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다가올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이유, 판결문 속에 윤석열이란 이름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왜 내란인지 상세하게 밝혔는데 사실상 윤석열 판결의 쟁점을 미리 본 셈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진관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봤고 윤석열과 김용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의회 정장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출동했던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는 게 이진관 재판장의 결론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최종 책임자란 증언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 입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포고령 관련해서 지침을 주신 거는 통금 시간 비상계엄 선포 전 2분에 불과했던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연 것도 윤 전 대통령입니다.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방어막이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강추위가 며칠째 이어지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전국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안팎의 아침을 맞았는데 한파는 한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2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영하 7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 제주 등지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22일 목요일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 서부 남해안 1에서 3cm, 전라 서해안 2에서 7cm, 제주 1에서 7cm, 울릉도와 독도 5에서 15cm 등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눈이 오는 지역은 출퇴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오늘부터 인공지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AI 전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 AI 연구소 설립 운영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지만 가짜뉴스 등 여러 문제도 낳고 있는 인공지능. 이걸 규제하는 법안은 유럽이 먼저 제정했는데 시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이라면 기업이 이용자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구글 제미나이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여기에 표시되는 워터마크가 보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또 자율주행, 교육 등의 10개 분야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단하고 보다 강한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기업이 물지만 정부는 최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부만 개입하면 이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등 모호한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와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ut in doing it, I'm helping Europe, I'm helping NATO, and until the last few days when I told them about Iceland, they loved me.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라고 처음 언급한 순간입니다. 연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공격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They're not there for us on Iceland. That I mean, our stock market took the first dip yesterday because of Iceland. So Iceland's already cost us a lot of money. 온라인에선 그린란드랑 헷갈린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린란드가 실제로 얼음 덩어리라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Big without us. Right now you'd all be speaking German and a little Japanese. 독일어는 포럼이 열린 이곳 스위스의 공용어여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이 장남의 폭로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 19일 데이빗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평생 부모님은 나를 통제해왔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 니콜라 펠츠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가족보다도 베컴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우선해 대중과 언론을 조작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평화를 얻었다고도 했는데요. 이 폭로 이후 데이빗 베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Everything they've ever done being posted on it. What do you say to people who are growing up right now, people who are dealing with those things, just from a mental health perspective? 미묘한 시점의 질문이었는데요. 베컴은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I've tried to do the same with my children to educate them. They make mistakes. Children are allowed to make mistakes. That's how they learn. So that's what I try to teach my kids. But you have to sometimes let them make those mistakes as well.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예고했던 90분의 2배 가까운 시간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답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면서도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이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며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시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후보자를 배신자 취급하듯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증 실패를 자백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치솟은 환율에 대해서도 한두 달 안에 안정된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선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의 경우를 열어뒀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보안 수사권 여부가 논쟁이 된 상황에 대해선 업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특유의 직설화법을 쏟아냈습니다. 환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속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안정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전망도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장중한 때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1,47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대신 수도권 택지 확보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또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린란드 영토 문제를 두고 동맹국을 향해 관세 보복을 경고했는데 돌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단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린란드가 희토류가 풍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재확인했습니다. It's the United States alone that can protect this giant mass of land, this giant piece of ice. 협상을 거부하는 덴마크를 비난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선을 그었습니다.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을 경우 나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유럽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를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다음 달부터 관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즉각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중단을 선언하며 맞받았습니다. They are using tariffs to give political pressure on us to sell Greenland until the threats are over. So there will be no possibility for compromise.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대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까지 다보스에 머물며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제 보름이 남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올림픽의 시작을 밝힐 성화대가 공개됐습니다. 대회 이름에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개의 도시가 들어간 최초의 올림픽인데 이 두 곳에서 각각의 성화대가 불꽃을 기다립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평화의 문 한가운데 떠오른 동그란 불빛이 밀라노의 밤을 밝히는 순간 400km 떨어진 코르티나 단페초 디보나 광장에도 환한 빛이 퍼져나갑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대회명으로 두 도시를 처음 내세웠기에 성화대도 두 곳에서 불꽃을 살립니다. 성화대는 파격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매듭에서 영감을 얻어 항공용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 모양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생명과 재생의 근원인 태양에 대한 경의를 담았습니다. 성화대는 올림픽마다 개최 도시의 개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4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땐 저탄소를 표방한 작은 성화대가 2년 전 파리올림픽엔 LED로 빛을 낸 열기구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탈리아로 들어온 성화는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말과 썰매, 스키부터 킥보드와 휠체어를 비롯해 노인의 지팡이에도 담겨 다채로운 여정이 이어집니다. 성화봉의 여행엔 올림픽 디지털 홍보대사인 이 강아지도 함께 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성화봉송은 개회식이 열리는 2월 6일 마무리되는데 성화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성화대에 옮겨질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8도, 서울과 대전이 영하 12도, 광주가 영하 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 제주 등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